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DK락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DK락이라는 회사를 읽어보고 내일은 경쟁 업체인 BMT라는 회사를 읽어보고 모레는 하이로 코리아라는 회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그 동종 업체의 좀 경쟁 업체들을 함께 연속적으로 좀 읽어보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DK락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밸류에이션은 고려를 안 할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고려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DK락이나 BMT나 하이로코리아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읽을 때 펀더멘털이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투자 대상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펀더멘탈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럼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구독자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좀 읽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까지 분석을 해드린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많은 사업보고서를 읽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읽어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전 단계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한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9월은 어때요? 누적으로 396억에서 461억까지 65억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3분기 전년도 3분기에는 136억에서 올해 2018년도 3분기에는 뭐예요? 143억 해서 7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보니까 전년도 누적으로 86억에서 128억으로서 42억 좀 많이 증가했죠. 42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이 65억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42억이 이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3분기, 2017년도 3분기 28억에서 2018년도 3분기 46억으로 18억이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한 것은 7억인데 매출 총이익 증가한 것은 18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 9월 3분기 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32.4%, 전년도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20.7%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누적으로는 2018년도 3분기까지 누적은 뭐냐면 27.9%, 2017년도 9월까지 누적은 21.8%. 이것도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냐면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매출 원가에 뭐예요? 제품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품 이쪽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상품 매출 원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서 판 거. 상품 매출 원가도 있어요.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와 상품 매출 원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매출이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둘 중 하나 매출 원가가 줄었거나 상품 매출 원가가 줄고 둘 다 줄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줄었건지 이게 줄었든지.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도 뭐예요?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뭐 재료비가 줄었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생산성이 어떤 가공비의 생산성이 좀 늘어났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한 명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제품이 뭐 금액이 뭐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만들어낸 제품이 뭐 80원으로 줄었다. 생산성이 좀 늘어났다는 그러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주석을 나왔더니만 좀 재료비는 뭐예요? 재료비도 좀 하향 안정화됐어요. 하향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는 올랐지만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생산성이 재료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 이 회사는 생산성은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것은 IR 자료예요. IR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 다트하고 이 사이트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 있어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걸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장 전략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로봇 자동 로딩기 구축 인력 문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스마트 팩토리 출발점. 로딩기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CNC 한 대당 로딩기가 앞에 있어요. 항상 한 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뭔가를 절단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이 로딩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운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 로딩기 사이클 타임 이상 이제 얘네들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정 시간이 단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로딩기가 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하고 바로바로 뭐냐면 이게 그냥 이 생산 공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약 요인, 좀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떤 공정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일이 빠른데 이 공정에서 일이 밀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약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제약 요인. 그래서 병목 현상, 우리가 이런 병의 목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개선을 시켜가지고 자동 로딩기로 로봇 자동 로딩기를 구축을 해서 제약 요인을 해소해서 그래요. 어때요? 생산성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되겠죠? 생산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렇죠. 또 공정 이동이 최소화되고 그렇죠.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도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커졌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2017년도 9월까지 누적이 14억에서 2018년도 9월까지 누적이 43억으로 29억이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2017년도 3분기 3억에서 2018년도 3분기 어때요? 20억까지 상당히 16억이 증가했어요. 매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지금 2018년도 3분기는 14.2%예요. 2017년도 3분기는 2.6%예요. 증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영업이익률이. 그 다음에 2018년도 누적이 9.3%예요. 2017년도 누적이 3.6%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증가됐죠. 이건 뭐예요? 영업이라는 것은 영업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영업 조직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뭐예요?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광고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이 뭐예요?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영업 조직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많이 좋아졌다. 영업에 대한 효율성,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래요?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되는데 많이 증가됐잖아요. 증가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을 해서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순이익을 보니까 좀 많이 증가했죠. 29억 증가했고 10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단기순이익은 2018년도 올해가 아니죠. 2018년도 9월까지 누적 단기순이익은 40억. 그 다음에 3분기는 16억. 그렇죠. 16억이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주당 순이익이 491원 132억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82억에 3분기 200원까지 많이 증가했죠. 자,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영업이익을 뭐예요?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한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걸로 표시하면 매출 총이익률 곱하기 매출 총이익분의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뭐 이렇게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고, 매출 총이익분 영업이익은 뭐예요? 영업이나 관리 어떤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효율적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이나 관리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는 거. 자, 전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0.12에서 0.43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뭐야 영업 관리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상당히 좀 전사적으로 좀 회사가 좋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는데 이 회사 막 너무 헷갈려요. 재무상태표가. 왜냐하면 자본이 원래 다른 회사들은 이쪽에 뭐야 원래 밑에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어요. 자본이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정부 이용자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40억이 어때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되죠. 많이 누적이 349억에서 380억으로 누적이 좀 많이 됐죠. 누적이 많이 됐고 자본 총계도 771억에서 825억이에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29%에서 30%. 그렇죠. 여기 보면 자본 총계가 좀 많이 뭐예요? 쌓여 있죠. 좀 무거워졌지만 이 무거워진 것을 뭐예요?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무거워졌잖아요. 그쵸? 무거워졌는데 이 무거워진 것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면 여기다 지렛대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렛대가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여기서 뭐냐면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해서 자본이 증가가 돼서 좀 무거워졌지만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서 이 자본이 늘어난 것을 좀 상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무거워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무거워진 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어떤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OE를 구할 때 이런 부분 참조를 하셔야 돼요. ROE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ROE 같은 걸 구할 때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의 재무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ROE는 순자산분의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순자산은 뭐예요? 순자산은 자기자본이죠. 자기자본. 순자산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순자산이에요. 자본 이 부분이 순자산인데 뭐예요? 이 순자산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단기순이익은 일정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하고 시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연평균이라고 해서 연평균. 그래서 이 ROE를 구할 때는 이 순자산에 더해서 나누기 1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평균이죠. 이렇게 해야 서로 이제 이렇게 ROE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렇게 구하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ROE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ROE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좀 구하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으니까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4.32 그쵸 2018년도 9월달에 지금 2018년도 3월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ROE가 그쵸 분기별로 2017년도 12월부터 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4.32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ROE가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 매출분의 단기순이익도 지금 상승했어요. 계산해 보면 상승해서 매출분의 단기순이익도 상승이고 그 다음에 총자산분의 매출 즉 자산 회전율이거든요. 이거는 매출액 순이익률이고 자산 회전율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부채 비율도 아까 뭐예요? 아까 증가했죠. 부채 비율도 증가했어요. 여기서 지렛대만큼 이만큼 부채 비율도 증가했죠. 그래서 ROE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단기 순이익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돼서 좀 무거워졌지만 그 무거워진 것을 커버할 만큼 부채 비율도 많이 지렛대 형식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잘 회전 그 자산을 통해서 총자산을 통해서 이 자산을 통해서 뭐예요? 이익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산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이 매출이 어때요? 자산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매출이 수익성이 좋았어요. 그쵸? 아까 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ROE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ROE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 예, 알았죠? 그 전에는 우리 전에 영상 이런 형식으로 설명 안 드렸잖아요. 우리 ROE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배운 것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좀 배운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할 거예요. 이 사업 보고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다른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을 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 부분은 좀 생략하면 왜 이 부분은 안 했지? 이게 안 중요한가? 이게 아니라 이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배웠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때요? 지금 뭔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자산, 자본, 부채 뭐 희한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산도 원래 유동자산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여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 뒤로 가고 현금화가 늦게 되잖아요. 자, 우리 오늘은 유동자산부터 볼게요. 유동자산. 이 보면 이것도 희한해요. 현금부터 나와야 되는데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현금화가 좀 늦게 되는 것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고자산이 222억, 200억에서 222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증가한 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65억, 396억에서 461억까지 매출이 증가한 게 크기 때문에 뭐 재고자산 증가한 것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재고자산 비율이 매출 대비해서 작년에는 50%였어요. 50% 매출 대비. 매출 대비해서는 뭐냐면 이 재고자산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한 게 50%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출 대비 48%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총 자산 비율로 하면 여기 자산 총계 있죠. 자산 총계 비율로 하면 20.7%, 20%. 그렇죠? 자산 총계 비율로. 근데 이 회사들이 좀 전체적인 뭐 재고자산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의 어떤 반절 정도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BMT도 한번 볼게요. BMT를 보면 매출 대비 45.5%. 상당히 높죠. 이것도 이 회사도. 그리고 매출 대비 50.1%. 총자산 대비해서는 24.7%하고 25.68%. 근데 매출 대비해서는 거의 반절 가까이가 지금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BMT 같은 경우는 273억 중에서 126억이 원재료로 남아 있어. 원재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좀 적을 거예요. 비율이. 원재료는 어차피 그 리스크가 없잖아요. 제품하고 제공품이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상품이랑.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보다 비율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BMT는. DK락은 여기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게 한 36억. 전 연도에는 한 226억이었는데 28억이었는데 36억. 그래서 이제 BMT보다는 원재료 전체적인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재고자산 비율이. 그쵸? BMT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커요. 전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원재료가 올해는 126억. 하이로코리아는 특이하더라고요. 주석사항이 없어요. 재고자산 주석사항이 없고 지금 전년도에 매출 대비 34.9%였어요. 매출 대비.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34.9%, 전년도에는 매출에 그렇게 재고자산 비율이 크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지금 매출액이 줄어들었잖아요. 하이로코리아는 줄어들으면서 악성 재고가 좀 쌓인 것 같아요. 594억으로 63.1%. 매출 대비 63.1%가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팔린 거죠. 그만큼. 물론 총 자산 대비로 하면 15.5%, 14.4%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산이 많은 회사. 하이로코리아는 뭐 DK락이나 BMT에 비해서 자산 규모는 커요. 좀 무겁죠. 무겁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매출로 따지면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그러한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좀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을 보면 지금 매출 채권도 15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매출 채권 연령 분석을 보면 이제 연체가 오래된 채권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아주 뭐 엄청나게 증가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에는 이건 편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시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뭐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그다음 매출채권 회수기간 이런 부분들 한번 구해 보셔요. 물론 뒤에 주석상에 보면 그렇게 좀 구한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회전 기간, 뭐 회수 기간, 뭐 그다음 매출채권 회수 기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구해 보셔요. 기타 유동자산도 많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도 증가했고, 그리고 현금이 75억이고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26억. 둘이 합치면 한 100억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고 유동부채는 여기 있죠. 찾는 게 쉽지 않네요. 195억이에요. 195억 유동부채가 195억인데 지금 유동자산이 570억이잖아요. 570억. 그런데 이제 우리 당좌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거라고 했죠. 222억을 빼면 348억이에요. 이걸 왜 빼냐? 재고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팔려야 매출이 되잖아요. 근데 매출이 된다고 해서 바로 현금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외상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리는 게 1년 내에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재고자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안 팔린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막 뭐 여러 가지 품종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그리고 이게 재고가 그렇게 위험한 재고는 아니에요. 뭐 의류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IT 제품이면 재고가 나중에 고철이나 뭐 쓰레기로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 뭐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재고는 아니에요. 자, 비유동 자산을 보면 유형 자산이 한 14억 정도 증가했죠. 유형 자산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더 많이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취득을 했다. 여기서 보면 유형 자산이 제일 크죠. 유형 자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냐면 이 회사는 전통적인 산업이다. 전통적으로 뭐냐면 유형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 이 회사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다. 그래서 이 유형 자산을 통해서 어떤 그 손익계산서의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다. 무형 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는 비유동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지금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이게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좀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동자산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으로 해서 이쪽으로 대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유동성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을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석사항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좀 금융자산을 많이 샀죠. 22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부채 같은 게 뭐야? 자본은 지금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금이 증가했어요. 이것만 모르면 전환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전환권 이게 전환사채가 있었어요. 전환사채가 일부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함께 증가했고 부채를 보면 유동부채 뭐 다른 것들 한번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헷갈리네요 이번. 왜냐면 막 너무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장기차입금 뭐 특별한 게 없죠. 퇴직급여 부채 특별한 거 없죠. 변동성이 큰 것만 보셔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채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주석 사항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좋은 부채가 뭐라고 해서 선수금 이런 게 있으면 부채의 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 있으면 실제 부채 비율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유동부채 뭐예요? 195억, 177억에서 유동부채가 좀 증가했죠. 아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재고자산도 증가했고, 그렇죠. 당연히 매입 채무도 그만큼 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매입 채무도 어디 있어요? 여기 매입 채무도 증가했죠. 24억만큼,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 때문에 이런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만큼 매입 채권도 어느 정도 매입 채무도 증가를 해줘야 서로 현금 흐름이
양호해질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전환사채 보면 어때요? 전환이 좀 뭐 전환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예요?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이 말은 뭐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회사는 뭐냐면 지금 영업활동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영업을 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투자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재무활동에서도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뭐 부채를 이렇게 더 확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 뭐냐면 이 회사는 영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투자를 충분히 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렇죠. 그리고 배당금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보통 성숙기 때 성장기에 어떤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업종이 뭐 성장기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 도입이잖아요. 도입기 막 이렇게 업황이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냐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익의 질도 한번 보면 40억인데 지금 30억이에요. 40억 빼기 30억은 10억이죠. 10억. 그쵸? 10억이에요. 10억. 차이가. 이익의 질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BMT를 보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거 봐보셔요. 마이너스잖아요. 보통 도입기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나빠요. 도입기에. 나쁘고 그 다음에 이거 현금 이게 뭐야 투자활동도 이건 플러스잖아요. 왜 영업으로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지금 이게 막 파는 거예요. 재산을. 그리고 재무활동도 플러스죠. 빌리는 거죠. 빌려서 이것도 팔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죠. 이익의 질도 어때요? BMT하고 DK락은 어때요? BMT도 이익은 61억에서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익의 질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DMT는 또 떨어지고 DK락은 어때요? 이익의 질이 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황이 도입기인데도 이게 상당히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로코리아나 한번 볼게요.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88억이에요.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단기 손실이죠. 손실이에요. 여기 순이익이네요. 순이익 잠깐만요. 지금 단기 순이익 여기 있네요. 113억이에요. 113억. 113억이에요. 지금 88억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빼면 113억에서 88억인데 물론 여기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익의 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익 자체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크진 않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자본 구조에 비하면 이 자본에 비하면 이익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3,411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13억이니까 ROE 자체가 엄청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빌리고 투자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투자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어차피 이 업종이 도입기잖아요. 도입기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전통적으로 상당히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회사인 것 같아요. 하이로코리아는 좀 많이 돈을 쌓아놨던 회사, 그래서 좀 무거워졌던 회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들어올리려면 상당히 이익 증가폭이 커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익이 줄어들어야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이 회사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익 증가폭이 좀 이제 좀 이익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증가하면 이제 그래야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져 줘야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K락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펀더멘탈 정도만 보는 거예요.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한번 가격과 펀더멘탈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개장용 피팅 밸브예요. 개장용. 개장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접용이 있고 개장용이 있어요. 용접용은 어때요? 막 이렇게 누르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고 개장용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저도 모르고 막 인터넷을 보고 막 개장용이 뭔지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이렇게 또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있잖아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피팅에 대한 밸브 이런 사진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셔요. 보시면 직감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게 들어올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피팅은 연결시키는 거고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거고 밸브는 어떤 여러 가지 연료들을 더 들어가게 양을 조절하는 어떤 밸브 이렇게 돌리면서 양을 조절하잖아요.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더 많이 가게도 하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케이락은 수출이 상당히 커요. 수출이 크고 지금 2017년도에는 내수와 수출 비중이 38대 60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3대 67 더 커졌죠. 수출이 더 커졌어요. 내수에서 부진한 것을 수출로 만회를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수출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은 매출은 하이로코리아가 제일 큰데 수익성은 지금 디케이락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표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소 뭐 이런 부분들. 우리 2012년도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고 2018년도 그게 주주로 들어왔어요. 주주로 들어왔고 2018년도에 뭐예요? 2월 26일에 전환권 행사를 해서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주식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지금 823만 2천 유통주식수가 좀 적잖아요. 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지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있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적으면 나중에 나올 때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냐면 쉽게 주가가 올라가서 탄력적일 수가 있어요. 유통주식수가 올라갈 때는 탄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올 때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리스크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 보면 배당을 주죠. 제가 이제 배당은 항상 이건 뭐냐면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배당금이 많이 받냐 적게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당을 통해서 뭐냐면 최대 주주의 어떤 성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 주주의 성향. 소액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업황이 나빠졌을 때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뭔가 최대한 열심히 뭔가 배당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 일관성 있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팅은 배관을 수평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장치고 밸브는 뭐예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여닫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제 필수적인 부품이라는 거고 진입장벽이 높대요. 상당히 높고 이거 회사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고 왜냐하면 고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및 고품질의 제조 공정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수만 가지 종류의 다양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 소량 생산.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진출하기는 쉽지 않겠죠. 다품종. 대기업들은 뭐예요? 자본력이 있어가지고 좀 크게 공장을 지어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은 좀 진입하기 쉽지 않겠죠. 또 소기업들이 진입하기에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처음에는 그래도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한다. 일반 피팅이나 밸브와는 달리 개장용 정밀 피팅과 밸브 시장은 지금 과점 시장이에요. 지금 이쪽 개장용 같은 경우는 뭐 DK락, BMT, 하이로, 뭐 용접용 같은 경우는 뭐 성광밴드나 뭐 이렇게 몇 개 있죠. 태광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광범위화.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아주 뭐 전방 산업이 상당히 넓어요. 전방산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조선도 들어가고 석유화학, 발전, 항만, 뭐 항공, 군수 전반적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그렇게 물론 이제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전방 산업이 있겠죠. 이제 그쪽이 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이거 좀 이쪽도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다는 거.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어떤 전방 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개장용, 피팅 및 밸류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방 산업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단점은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그 다음에 이 회사들, 이 회사와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에 경쟁하고 있다는 거. 당사를 비롯해서. 경기 변동의 특성은 테키에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종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케이락이 어떻게 보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좀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디케이락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워낙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시장의 현황.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개체 관이음새가 필수적인데 파이프나 튜브 같이 관의 길이가 제한적인 것은 그 제조에 있어서 보통 3m 또는 6m 단위로 제조되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길이의 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피팅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런 공간적인 제약은 90도 피팅이나 45도 피팅을 사용해야 제거가 가능하며 또 T자형 피팅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관의 경우에는 유체의 이송을 차단하거나 유체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과 관 사이에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고온의 유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적용된 밸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체형으로 관을 제작한다는 것은 교체,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러한 밸브나 어떤 피팅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하고 이 피팅하고 밸브만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 피팅을 대체할 수단이 없으며 유체의 흐름 및 방향, 세기를 조절하는 위한 밸브 역시 비용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체할 제품이 없습니다. 대체할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장용 피팅 역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수천 종의 제품 라인업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진입 장벽이다. 이러한 개장용 피팅 분야는 이 회사들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이게 두 개가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과 두 개사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하이로코리아, 그 다음에 BMT, DK락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개장용에서는. 뭐 점유율을 보면 산업용 피팅 0.5에서 1% 대회, 개장용 피팅에 할애되고 있다. 그렇죠. 3%가 산업용이고 잘못했네요. 0.5에서 1%가 개장용이고, 예. 자, 석유화학 플랜트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총 규모의 3%가 산업용, 그 다음 0.5에서 1%가 개장용.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300여 개의 거래처의 자체 브랜드를 DK락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 전체 매출 67%는 수출이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예.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늘어났죠.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해외 쪽에 경쟁력이 있다. 그 시장의 특성은 초기 투자 비용 및 경험이 중요한 장치 산업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 자본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이 중요시 된다. 안전이. 왜냐면 그래서 시스템 인증이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AS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 AS 부분, 이러한 조직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그만큼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좀 튼튼해야 AS 조직이 좀 튼튼해야 뭐예요?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이 우리 회사 물건을 DK 락이라는 회사 물건을 찾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다국적 기업과 견주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어때요? 해외 매출이 수출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몇 년이냐?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원자력과 같이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산업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를 하기보다는 제품이 하자가 발생해서 교체를 한다.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게 업종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데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품의 현황을 보면 매출을 한 거 보면 피팅 같은 경우 DK락이라는 상표로 자체 브랜드로 어때요? 44.71%. 그 다음에 기타로 11.3%. 밸브는 뭐예요? 디프로라는 브랜드로 22.17%, 기타는 9.87%. 상당히 자체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이 7.84%, 상품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상품은 사서 파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어때요? 가격도 좀 많이 이 부분은 좀 떨어졌죠. DK락 내수 쪽은 떨어졌어요. 내수 쪽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리고 수출도 DK락 이거 피팅 쪽은 많이 떨어졌죠. 그쵸? 근데 디프로 밸브 쪽은 뭐예요? 지금 내수는 올라갔죠? 올라가고 근데 수출은 떨어졌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매출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Q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그쵸? 그만큼 이게 수출이 많이 됐다는 거죠. 수출이 많이 됐죠. 아까 그 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줄었는데도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가격 변동 원인을 보면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판매 가격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줄었다는 것은 이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 확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줄면 우리가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줄면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을 줄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다 줄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죠. 이것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주요 원자재들은 지금 가격이 다 하향 안정화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원자재 국산화를 통해 2011년 2분기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서 판매가도 좀 줄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 판매가가 하락한 게 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가 됐잖아요. 또 아까 생산성도 생산에 있어서 제약 요인을 좀 없애가지고 생산성이 증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산 부서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아까 봤고 연간 가동률을 보면 78% 정도 좀 여유는 있죠. 아직 설비 투자를 할 만한 그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위한 어떤 투자는
그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은 아직 해당 사항 없고, 이런 걸 한번 읽어보셔요. 판매 경로 및 조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결제 방식이 30에서 60일이다. 한 달에서 두 달이죠. 두 달 정도. 그래서 만약 그 10월 달에 매출을 발생한 게 있으면 뭐예요? 두 달 정도 되니까 우리가 7월에서 9월이죠. 9월 3분기가 그러면 한 8월 정도에 매출이 발생한 게 있으면 두 달 걸리니까 10월 달 정도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다 매출 채권으로 남아 있겠죠. 매출 채권으로. 지금 매출이 그러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이 많이 되면 그만큼 매출 채권이 뭐예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서 세 달이죠. 그러니까 수출은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TT 방식으로 수출했으면 7월 달에 매출을 했어도 뭐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증가된 게 매출이 많이 증가됐으면 당연히 매출 채권은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서 세 달이기 때문에 결제 방식이.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거 읽어보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라든지 매출 채권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너 컴퍼니 승인 등록을 추진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오너 컴퍼니 승인 업체만 사업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체감이 더욱 강화된 해외 홈페이지를 개선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체감이 더욱 강화됐어요. 실시간 서비스로 설계 도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편. 그렇죠. 이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어때요? 설계 도면에 온라인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자료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바이어의 제품 선택의 시간을 간소화시키는 판매 전략을 상당히 뭐예요? 바이어의 어떤 편의성을 많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설계 도면 제공하고 기술 자료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바이어의 제품 선택의 시간을 간소화시킨다는 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지금 연구개발 담당 조직을 보니까 17명 그렇죠. 17명 그리고 여기는 연구개발 비용을 전부 다 비용 처리 비용화 시켰어요. 비용화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렇죠. 제조 경비는 뭐예요? 팔린 것은 매출 원가로 되지만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자산화 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무형자산 자산화 시키지도 않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냥 비용 처리 해버린 거예요. 비용 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죠. 근데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연구개발 실적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BBB 그렇죠. 왜냐면 전체적인 재고가 좀 많잖아요. 전체적인 재고량 자체가 그렇죠. 매출 채권도 좀 증가됐고 물론 이제 매출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됐지만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BBB 정도 예. 그 다음에 주석 한번 볼게요. 주석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예. 지금 내수는 이게 뭐야 피팅, 밸브, 기타 상품이 좀 많이 증가했죠. 상품이 8억에서 20억 정도로 상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36억에서 143억 그쵸. 상품이 좀 많이 증가한 거다. 상품이 그쵸. 지역별 외부 고객으로부터 수익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감소했어요. 내수는 감소했는데 미국하고 아메리카하고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는 다 증가했어요. 그쵸. 증가했다. 그리고 당사 총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 한계사다. 그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면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 보니까 취득한 게 이 정도 30억 정도 그렇게 많이 취득하지 않았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3억에서 13억 뭐 비슷하죠. 감가상각비도 네. 전기 대비 비슷해요. 재고자산을 보니까 지금 제품이 증가한 것은 6억밖에 안 돼요. 그쵸? 원재료는 증가한 게 8억이에요. 원재료가 증가한다는 거 뭐예요? 이것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원재료는 우리가 미리 대량으로 구매를 해놔야 원재료 단가가 더 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8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또 부재료도 마찬가지고 미착품은 수입한 거 아니에요.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FOB 선적지 조건으로 수입을 할 때 지금 배로 싣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착품 우리가 저번에 재고자산 동영상 만들어서 한 거 참조해 보셔요. 그럼 미착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비율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근데 절대적인 재고자산 비율은 좀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이 회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보통 한 그 정도 비율이 있는 거 보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재고자산을 비축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채권도 보면 매출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비율이 줄어들었죠. 이 42%에서 40%로 매출 채권이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상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30일에서 90일이에요. 그래서 90일 초과한 거 보면 당분 전기에는 24억이었는데 회수가 돼가지고 지금 1억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이 회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보통주 늘어났죠. 주식수가 이것은 뭐냐면 보통주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7만 7,358주가 보통주가 발행됐다는 거고, 그래서 전환 청구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발생했다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 설명 두 번의 이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을 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을 하면 뭐예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나 이게 상당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주가가 이제 오르면 막 엄청나게 크게 더 오른 것보다 더 크게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뭐라고 했어요? 전환권 가액을 조정하는 거. 전환권 가액이 조정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다 파생상품 부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왜 처리를 안 하냐? 금융감독원의 예규에 파생상품 부채는 뭐 자본으로 본다라는 그 예규가 있어요. 그 예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중에 변화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전환권 가액 조정하는 거 그런 부분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파생상품 부채로가 되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전환권 금융감독원 예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예규를 준용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본으로. 예, 그래서 지금 자본으로 지금 거의 처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예, 없고 이 회사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제가 재료비 의 생산성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안 할게요. 분석을.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한 명당 생산성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시고 영업의 효율성은 뭐예요? 이 인건비당 매출액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 인건비당 매출액하고 이렇게 하시면 생산성이 좀 많이 증가됐어요. 영업의 효율성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예, 특별한 없어요 지금. 예, 없어요. 특별한 건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고 예. 이렇게 밑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재고자산 현황이 있어가지고 이게 회전율이 있어요. 좋아지죠. 회전율이 점점 갈수록 여기 회수 기간은 뭐냐면 회수 기간은 뭐예요? 365를 갖다가 2.1로 나누면 돼요. 2.1로 나누면 173일. 365일 그냥 366일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해요. 굳이 막 정확하게 365일, 366일 막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365일로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하셔요. 좋아졌잖아요. 그죠? 회수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까지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173일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회전 기간으로 하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173일 걸린다. 예, 어때요? 이것은 214일 걸린다. 판매까지 우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많이 걸리죠. 판매까지 해도 또 판매해도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30일에서 90일이니까
그렇죠. 세 달이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화 될 때까지는 재고 자산이 현금화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업황이 도입기잖아요. 도입기. 그렇죠. 아, 이 회사는 도입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다양한 전방 산업이 다양해요. 도입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전방 산업이 어때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다양해요. 그렇죠? 전방 산업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게 경기 변동을 아까 봤죠? 경기 변동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잖아요. 도입기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 같지 않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많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죠? 매출 총이익률이 이익률이 좋아졌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회사는 첫 번째는 지금 재료비가 뭐예요? 하향 안정화됐어요. 하향 안정화. 자, 재료비가 줄어들면 어때요? 판매가도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재료비가 줄어든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뭐예요? 이거 판매가 줄었지만 생산량이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가공비.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생산의 어떤 공정의 제약 요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약 요인. 아까 봤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예. 로봇 자동 로딩 기구죠. 스마트 팩토리. 예, 스마트 팩토리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좋아졌죠. 영업이익률도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나 영업의 어때요?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 판매비와 관리비 한번 분석해 보셔요.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비교하면서 매출하고 비율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전체적인 양을 비교하는 게 매출하고 이렇게 매출하고 이제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기준이 똑같아지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ROE도 뭐예요? 지금 증가가 됐죠? ROE는 뭐예요? 아까 매출액, 순이익률 세 가지 듀퐁 방식으로 그걸 듀퐁 분식이라고 하거든요. 듀퐁 분석이라고 하죠. 세 가지로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 자산 회전율, 그다음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자산의 회전율 뭐 자산 총액으로 매출을 어느 날 발생시키느냐 이것도 증가됐고 근데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그 매출이 수익성이 좋다. 매출액 수익률도 좋아졌고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의 ROE도 좋아졌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이 부분 밸류에이션은 고려 안 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고려 안 했으니까 이 밸류에이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것은 근데 이제 뭐냐면 뭐 제품 매출은 지금 많이 뭐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상품 매출이 증가됐다는 거. 이거는 고민을 해보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상품 매출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어디서 샀냐면 좀 특수 관계자 종속 회사는 아니지만 특수 관계 회사로부터 사는 것 같아요. 밸브를 특수 관계 회사로부터 사서 파는 것 같아요. 사서 파는 거 부분이라서 이 상품도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수 관계 회사로부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특수 관계 회사로부터 살 때 그 특수 관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는 단가는 대주주의 또 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 회사를 특수환경 회사를 좀 키우겠다 하면 이게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사는 단가가 매입 단가가 아니면 계약을 뭐좀 키우겠다 그러면 사는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게 증가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익률이라는 게 증가됐기 때문에 뭐 대주주의 뭐 의도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상품 자체가 증가되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매출 총이익률도 그렇고 증가됐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방향으로 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뭐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어, 아까 뭐 하기 전에는 리스크도 좀 많이 생각을 해놨었는데 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더 생각이 나면 다른 회사 할 때 내일은 이제 BMT 할 거예요. 모레는 하이로코리아 할 거고 할 때 생각이 나면 그때 댓글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